그래서 오늘의 결론, 기존에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너무 올라갔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장관급 악수를 하니까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악수보다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 회의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실제 만남을 갖느냐, 얼굴을 보여주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네. 제가 잭슨홀 미팅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과 별다를 바가 없으니까 푹 주무세요 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 아주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최악은 피하기 위한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국과 중국이요. 기사로 함께 보시죠. 우선은 7월 28일 날 YCC라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0.5포인트 위로 올라오면 중앙은행에서 다 사주는,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 가격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요게 1%까지 올려주면서 일본도 위기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7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일본조차도 플러스 금리로 장기 금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이 힌트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가 1분기에 많이 벌어들었던 돈을 가지고 2분기에는 다 현금화를 했다는 거예요. 현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게 8월 17일 기사였어요. 그리고 8월 26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파월은 우리의 목표 물가는 여전히 2%다. 달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꾸지 않겠다. 여전히 2%다. 근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다. 너무 불안하니까 지표를 보고 있다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서서 추후에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죠. 작년 2022년 잭슨홀 미팅과 2023년의 잭슨홀 미팅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상황이에요. 물가지수, CPI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볼 포커처럼 올라가면 그냥 시장 작살내더라도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 하고, 이제 거의 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잡혀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좋은 상황이 계속 연속되면 우리는 시장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시장에 퍼지는 영향은 좀 더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이 날짜가 8월 26일이었고 그래서 8월 26일에 제가 바로 올렸었죠. 새벽에. 그때는 맨 처음에 연설을 하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약간 상승된 정도,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제 약간 상승된 정도에서 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유럽 중앙은행인 라가르도 총재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데 목표 물가도 수정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하고 중국이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치적으로나 안보 상황으로 악수를 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상무장관급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블링컨 미국의 장관이 갔었죠. 그 다음에 미 옐런 장관도 갔었어요. 옐런 장관은 돈을 담당하는 장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옐런 장관도 빠꾸 먹어서 뭔가 잘 안 됐나 보다 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 라고 하던 차에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컨트리 가든까지 파산하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켰죠. 왜냐? 중국이 전 세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아시아 시장이 별로 안 좋게 되고, 지금 현재는 미국만 좋잖아요. 유럽도 안 좋고.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단시간 안에 빨리 망해버리면 미국한테도 그 악영향이 곧바로 덮칩니다. 이게 글로벌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탈글로벌화를 부르지으면서 무역 장벽을 오히려 높여가는 세계 정세가 이제 약간 추세가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현재 단절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립니다. 링크드인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이 11월 달 에이펙 회의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로 우리가 경기 침체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다. 11월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은 치닫을 수 없는 정도의 적대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의 단절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공포를 느껴가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11월 에이펙 회의를 주목해라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관급은 매년 2번을 만나고 있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말을 대놓고 적대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제가 말했죠. 경제적으로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항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현재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그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반드시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은 AI나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런 미래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기싸움을 엄청 벌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로 수출을 금지시키고 미국은 기술과 장비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무장관 주요 합의를 했는데 지금 수출 통제하고 있는 거를 정보를 교환하자. 차관급 플랫폼을 가동하자. 그래서 무역하고 투자는 논의하되 차관급에서 실무 그룹을 구축하자. 최소 연 1회 무역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은 연 1회로 장관급으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해결을 하자. 라는 거고 분야별 전문가를 수집해서 기업의 기밀 보호를 강화시키자.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지금 현재 이 서로 악수한 게 왜 전 세계에 중요하냐. 미국과 중국 모두 성장을 위해서 양국 간의 무역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미국한테 여전히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라는 거예요. 미국 농장과 기업 측면에서 $1,500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중요하고 현재는 중국 경제학자 연구자인 사람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은 더 나은 경제 수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미국에는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다. 미국이 인도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갑자기 이 수년간, 수십 년간 쌓아온 이 파트너 관계십을 1년 만에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수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제목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안보를 우선하되 디커플링이 아니다. 미국이 올라가면 중국이 떨어지는 게 이게 디커플링인데 이래봤자 서로가 서로한테 안 좋다. 중국이 갑자기 타격을 받으면 전 세계로 그 차가운 공기가 퍼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도 지금 악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도 중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안보나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역을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말했던 것과 중국의 거래세를 인하해 준 것. 그래서 미 증시가 일제 상승했다고 하는데 한번 지표를 함께 보실게요. 금값을 보면 어제 갑자기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도 리스크한 상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치를 저장하는 금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달러의 경우 어제 대비해서 갑자기 팍 내려왔는데 그런데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달러 강세는 있다. 동시에 처음에 제가 YCC를 말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일본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33년 만에 일본이 YCC를 급하게 올릴 정도로 이 경제가 엄청 위험해 보이니까 골드만삭스는 최저치를 찍을 수 있다라는 멘트도 했어요. 주요 지표를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 S&P 500, 그리고 상해 종합, 그리고 홍콩까지도 악수를 하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가죠. 다 보면 그죠? 이거의 공통점은 시장이 불안함을 리스크를 하나씩 없애면 상승했던 게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단계별로 툭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단계별 합의가 11월 에이펙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 7월 달과 8월 달은 너무 불안했는데 8월 말이 돼서야 이렇게 협의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올해 하반기에 다가올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을 가지고 시장을 확실하게 확신해서 맞추는 건 그 누구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계속 보실게요. 이 홍콩 지수 엄청 올랐죠. 홍콩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환율은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104입니다. 일본은 진짜 조만간에 800엔대를 볼 것 같아요. N1 환율을 800원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배럴당 80불 이상을 관리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마지막으로 금리인데 미국채 금리는 완만하게 낮아졌죠. 4.3%까지 올라가다가 이 악수 한 방에 4.2%대로 내려왔고 일본 국채도 0.66에서 0.65포인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겠죠.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75인데 10년채 국채가 3.83이라고 하면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지금 하는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차이가 어마무시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운 좋게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지금 일본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역시 0.2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미국 빼고는 거의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뉴스를 보면 이 1분기에 샀던 거 2분기에 다 정리해서 현금을 세팅해놓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랑 마이클 버리는 모두 미 증시가 하락한다에 걸었습니다.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는 위기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미국 증시에서도 은행권 규제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바로 안보와 직결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와 베트남, 바로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데를 방문을 해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대체지로서 인도와 베트남은 계속 키우는 걸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도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도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리고 이 휘발유 가격은 결국 인플레의 중심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큰 톱니바퀴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부자가 나타날 때는 보통 4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고 세 번째는 원자재 중에서도 기름값이 올라가요. 네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잖아요. 그 상황부터 그 4가지 요건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그 금리가 갑자기 상승한 거,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 인플레이션까지 이 모든 것이 큰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그때부터 모든 공부가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나한테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기회는 항상 기회가 오기 전에 위기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 다음에 올 기회를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독일까지도 30년 만에 독일 경제가 후퇴했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경제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도요, 미국의 집값은 내년에 더 뛴다고 합니다.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찍었었죠. 2007년도에서 2009년도에 작은 협소한 평수의 집이 굉장히 분양이 잘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년에서 5년이 지나니까 한국에서도 비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실평수 12평에서 14평 엄청 많이 늘어났었죠.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기록적인 집값으로 내년에 더 뛴다고 하면은 전 세계 집값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도 한국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의 추세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은 중국의 컨츄리 가든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지금 빈 아파트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주택 재고를 줄인다고 한답니다. 판자촌 주민들한테 입주권을 준다고 하는 거. 입주권을 주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공실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발하는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걸까? 라는 예상이 들잖아요. 기사를 함께 보시죠. 지금 부동산이 미분양으로 한 2, 3년 정도 엄청 힘들었어요. 중국은 부동산 경기로 이제 전체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한계로 부딪혔었고 작년도부터는 한개 기업이 부채를 300조를 갖고 있는 것과 중국
중국 시민들 300만 명이 300조를 나눠 갖는 것과 위험 리스크를 전가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연장해 준다거나 금리를 다운시킴으로써 리스크를 한층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개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할 거냐? 이게 핵심이겠죠. 주택의 수요는 늘리고 주거 안정성 효과를 갖게끔 하겠다. 근데 지금 공실인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컨트리 가든이 위기를 키워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낙후 지역의 재개발 카드를 꺼내들여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려고 하는 거죠. 호재로서. 상하이는 중심 지역이잖아요. 엄청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도시는 규제 완화 시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하니까 부양책 마련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거 한국도 그렇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규제 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역시 중심 지역에는 부동산 급등할까봐 야 여기 중심 지역에서는 부양책 지금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후 지역에 주민들한테 재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때 지방정부가 개량해서 너네들 입주할 수 있게 입주권 줄게. 증명서로 문서로 줄게. 그러니까 이 원주민은 이 증명서를 주면은 인근에 다른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이거 되게 신박하네요. 이거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야 여기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너네들한테 이제 개발 입주권을 줄게. 그걸로 다른 거 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로 다른 걸 사는 게 거의 새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축 주택 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재정 정책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쓰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를 엄청나게 부양하는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부동산이 이제 달나라로 가버리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네요. 여기서 이제 성중촌이라고 하는데 도심 속의 빈민촌인데 판자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방식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미 주택을 샀던 사람도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베이징 부동산 부양의 신호를 지방정부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재개발을 서두르게 하는 거죠. 중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지금 엄청 위태위태하니까 지방정부들이 주택 재고의 부담감을 느껴서 이런 보상카드를 꺼내들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도시까지 풀려가면 대도시는 안 그래도 비싼데 더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미국도, 중국도, 프랑스도, 캐나다도, 유럽의 선진국들 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 뉴스를 보면은 거의 안티가 90%인 것 같아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집중해서 보는 게 보통 통화량이에요. 통화량과 금리인데 거기에 악플밖에 없어요. 야, 지금 한국 미친 거 아니야? 왜 금리 빨리 안 올려? 그러니까 집값 계속 안 떨어지고 올라가잖아.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한국만 단기적으로 폭락한다면 전체적으로 50%는 집을 매수를 했는데 집을 안 산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지금 이미 영혼까지 끌어모은 집 산 사람들은 불행의 직격탄을 맞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람도 국민인데 한쪽만 불행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책을 보면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든 다세대 주택이든 깡통 전세로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체제로 이런 보상카드를 줬냐? 네, 줬어요. 그게 특례자리 보급론이에요. 특례자리 보급론으로 이 사람한테 소득이 불안정해도 집값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더 내주잖아요. 과거에는 40%밖에 대출 안 해줬는데 지금은 60%에서 80%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핵심이고, 그러니까 나 빌라 안 사고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살 거야. 그러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엄청 비쌌던 아파트,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경기도에도 중심권이 많고 서울에도 엄청 비싸죠.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중간 점프하고 그 위에 이 아파트들이 계속 거래가 되니까 거래되는 총량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악플, 이 기사에 다그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미국처럼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라. 근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랬죠. 우리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걔네들 나라보다 더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동산 기사를 볼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야 된다.
그래야 애를 낳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일부만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집을 안 살 사람은 어차피 안 사고 앞으로도 안 살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집값이 똑같은데 뭐하러 사? 라는 마인드로 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거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남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서 주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부담을 지는데, 이혼하게 되면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치로 가야 되는데 부담과 책임은 과거에서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는데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밑으로 있는 MZ세대들은, MZ세대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이제 매운맛이 사회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절실해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구가 폭망했어,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기존에 2016년도 이전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줄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나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부동산을 얘기하다가 옆으로 살짝 빠졌는데 계속해서 다른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중국 부동산의 위기가 건설 생태계 전체로 번진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국 내에서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니까 중국 내에서도 돈이 안 돌기 시작하는데 그 도화선이 컨츄리 가든이고, 그러니까 빨리 돌리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도 어떤 압박을 해서 현재 중국에 투자한 달러를 못 나가게끔 강제로 막고 있지만, 현재 중국 부동산의 경우에 세금을 올렸다는 거 아시나요? 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올렸다고 해요. 위기까지 터진다? 이거는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별로 좋지가 않고, 민주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경제가 고꾸라진다는 거는 어떤 정부도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현재 어느 정도 악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를 계속 낮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리스크가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짠! 도람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에서 당내 1위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썼던 방법은, 야, 미국 우선주의. 근데 이게 경쟁 상대국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들한테도, 야, 일본 너 방위 부담돼, 한국 야 너도 방위 부담돼, 왜 이런 식이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금 현재 바이든도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트럼프가 갑자기 튀어나왔냐, 머그샷 굿즈로 벌써 100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할 때, 이 선거 활동할 때 돈이 엄청 떼지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굿즈나 아니면은 기부, 자선 활동의 단체가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4년 연속해서 2번의 재임을 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미국의 대통령은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공화당 내에서는 대표 후보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 다음부터 전국을 운영하면서도 당 내에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선거 유세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1년 안으로 다가왔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난 거예요. 미국 시민들도 현재 정치적인 피로감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이렇게 비슷한데 오히려 제3지대를 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일단은 당 내에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62%래요. 엄청나게 우세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바이든하고 지지율로 따졌을 때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으로 선거를 하면 트럼프가 이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복귀하면 뭐하다? 수입품한테 10%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세금을 10%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 복귀하면은 각국들에서 트럼프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에
다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국가들이 모두 다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해요. 그리고 총선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정책은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을 내는 사람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에서 완전히 반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타나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10% 올린다고 하면은 그 나라들은 당연히 수입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GDP가 0.7% 내려온다. 이런 기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 현상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딱 정해놓고 과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코인에서도 가장 안 좋은 패착이 뭐였냐면 결과를 딱 정해놓고 중간에 과정을 내가 어떤 과정이 일어나도 이럴 거야. 이랬었기 때문에 이럴 거야. 내가 맞췄다. 역시 난 맞았어. 틀렸다.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중간 상황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내 생각하고 요거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지금 디커플링 됐다. 그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데 그거 인정 안 하고 시장에서 인정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패착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 브릭스 있죠? 브릭스에서 푸틴은 이제 미국 거기서 수사 중이니까 그 화상회의로 등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음성 변조로 나와서 좀 지금 확실히 미국의 힘은 세구나 하면서도 시진핑도 참가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브릭스 연합체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브릭스라는 가입 단체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미래도 불확실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기존에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너무 올라갔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장관급 악수를 하니까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악수보다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 회의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실제 만남을 갖느냐, 얼굴을 보여주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